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분야를 연구하면서 요즘 느끼는 바가 한국 시스템이 정말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역사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를 짓누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 안 해본 것이 없는 정책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중소기업에 대한 뭐 혁신이나 아니면은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미해결인 것처럼 남아있고 뭐 특히 뭐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은 아마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물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저도 알지만 일단 그 이외에 어떤 역사적인 경험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생산복지체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복지하신 분들이 그 생산하고 복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제가 한국에 한국 사례가 빠져서 한국 사례를 적용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후반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만든 거하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 섬세부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일본형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소위 우리들이 잘 아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 형태고, 이게 이제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스위스나 덴마크처럼 이제 소위 강소국으로 대표되는 케이스고, 이게 이제 영미형 스타일입니다. 이게 이제 대륙형 스타일들이고, 자, 그런데 재밌는 것들이 보면은 한국은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실업보호 수준은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고용보호 수준은 더 나빠지지 않는 형태. 왜냐면 지표상은 그렇습니다. 지표상, OECD 그 법제의 지표상으로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도 보면은 사실상 더 나빠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글로벌 시대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어찌됐든 간에 97년 이후에 소위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표상입니다. 제가 현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좀 보시면서요. 그러면은 과연 한국이 지금 일본하고 비슷한 생산 시스템을 가진 걸로 보여지는데, 지표상으로 과연 그런지를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산업화 얘기를 하는데 한국 학자들이 하는 기존 연구도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하는 연구도 많은데, 최근에 제가 주목한 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연구들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연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하고 잘 해 놓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그거 이데올로기를 벗겨내고 나서는 상당히 틀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데올로기죠. 그 얘기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토리 타미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동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가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가공조립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 가공조립형 산업을 이 사람은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가공형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형 산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이냐, 소위 이제 첨단 아닌 이 산업이냐,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주로 계속해서 첨단 산업을 위주로 갔는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조립형 산업이고 하나는 가공형 산업이라는 건데요. 조립형 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어셈블링 하는 겁니다. 그냥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있어가지고 부품들 가져다가 조립만 해가지고 이제 고용 같은 그 노동 비용을 절감시켜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위 그 생산 공정상의 기술이 엄청나게 요구되고 규모의 경제, 설비 투자가 요구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돼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토리 타미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 186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적게 돼 있었기 때문에 소위 고립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일본의 이제까지 내발적인 발전의 경로도 있었지만, 또 서구의 기술들을 수입하면서 어떻게든 내부에서 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좀 일정한 정도의 외국들하고의 선진국들 사이에 소위 좀 일정한 정도의 그 영역적인 갭들과 그 다음에 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덕분에 일본은 일정한 정도로 부품 소재 산업에서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생겼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특징이 가장 이제 그러면 이 복선형 산업의 특징은 이제 서익진 쌤도 얘기하는데 전후방 산업 연관이 아주 잘 돼 있고 생산자하고 소비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처럼 이런 산업화의 특징을 가졌죠.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정확하게는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복선형 가공형 산업화에서 점점점 숙련 절약적인 조립형 산업화라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숙련이 배제된다는 측면입니다. 그게 노동이 배제돼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정규직 미리 들어간 사람들은 괜찮은데 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뽑아주지도 않고 아예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게 동이오토가 100% 사실 이제 조립 라인조차도 아웃소싱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비정규직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소형 자동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그 정도의 숙련들을 퀄리티, 제품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 말은 뭐냐면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그런 기업들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숙련을 그다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도요타만 해도 다릅니다. 도요타는 기본적으로 이상호 박사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완전 자동화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반자동화 정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숙련에 대한 이게 강하죠. 그러면 독일 말할 나름도 없고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핫도이 타미오가 얘기하는 이제 숙련 절약형 조립형 산업화의 세 가지 이제 토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기술적인 조건, 그 다음에 분업 구조,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인데요. 이 분업 구조는 이게 냉전을 이제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기술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산업화할 당시에 우리가 60년대, 64년에 이제 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그 다음에 64년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했었을 때 대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요. 대만은 그 당시 경공업 이런 이제 수출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미신 기계도 전부 다 수입할 정도로 못 만들었었는데 대만만 하더라도 미신 기계 같은 것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부품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숙련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왜 그 당시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70년대 이후에 NC 자동화가 보편적으로 지금 그 당시 이제 확산되고 있었고 우리는 그 NC 자동화의 기계를 이제 덕을 입은 거죠. 그래서 NC 자동화에 관련된 그냥 기계들을 이제 수입을 하죠. 일본에서 수입하고 그에 따라서는 이제 그 사용법들이죠. 사용법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부품 만드는 법들을 일본의 어떤 기술자를 통해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이제 로봇이 등장하게 되죠. 로봇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IT 기술에 대한 모듈화. 이 모듈화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 IT 기술에 따른 이제 모듈화하고, 이 모듈화는 이제 교통통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여러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이 시스템 기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한국을 비교하면은 일본은 이 소위 기능직하고 소위 엔지니어들을 엮어주는 이 가운데가 사다리가 있고 이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소위 이 고등학교 공부 출신 분들이 나중에는 뭐 공장장도 하시고 뭐 상무도 하시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게 사다리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고 출신들이나 아니면 전문대학교 출신들은 그냥 육두품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육두품 시스템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서 대졸자들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나가는 패스가 전혀 달라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글부글 끓죠. 예를 들면은 뭐 공부를 나왔던 전문대학교를 나왔던 나중에 기술에서 명장이 되고 기장이 된 사람들이 웬만한 엔지니어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명장, 기장 출신 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장입니다. 부장. 그분도 트랙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는데 저도 몇 번 만나봤는데 그 부장인데요. 옛날에 엄청나게 열심히 노동운동도 했던 분인데요. 간부 출신인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예, 사실 이런 분들이 이사도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듈라 얘기인데요. 모듈라라는 게 간단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PC가 있지 않습니까? PC면 하드 드라이브 따로, 그 다음에 모니터 따로 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면은 하나에 조립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듈라라는 게 요즘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애플 같은 데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데서 디자인을 하죠. 근데 애플은 좀 다르긴 하는데 애플 같은 데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이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을 디자인하면은 생성 공정들은 공정을 따로 하는 전문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의 아주 대규모 업체들인데 그 중에 6개 정도는 미국계 업체고요. 한 3, 4개 정도가 전부 대만 업체들입니다. 팍스콘 같은 데가 대표적인 모듈 업체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모듈도 이게 뭐 설계부터 시작하느냐, 제품 생성 공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대충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생성 공정에 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듈화의 이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내부에서 옛날에는 설계도 해야 되고 공정도 해야 되고 했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공정 자체를 그냥 외부에 다 아웃소싱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공정을 담당하는 대규모 모듈 업체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 이제 OEM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비용 절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모듈인데 이 모듈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실 자동차에서는 사실 자동차는 모듈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일종의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컴퓨터처럼 이제 모듈화를 시키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워낙 이제 기계에서 이제 전기 제품으로 점점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 제품들은 거의 100% 다 모듈화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듈 때문에 사실 중국이 한국을 뒤따라잡을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기계나 그런 기술이 발전됐었을 때는 선진국이 이제 앞서가면은 후진국들이나 개도국들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일종의 순차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언제나 차이가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속이론이니 뭐 그 당시 그런 이론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죠. 예. 그런 거죠. 우리도 사실 그저 안형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기러기처럼 일본이 앞서 나가면은 우리는 뭐죠? 그 뒤에 기러기 뒤에서 이제 쫓아가는 형태로 쑥쑥 이제 그런 식으로 따라갔다는 이론들이 이게 소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인데 이게 소위 캐치업 하는 단계의 얘기인데 근데 요즘은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게 요 단계인데요. 이 모듈 제품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딱 기술이 위해서 어딘지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사다가 그냥 끼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냥 사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설비도 사다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끼우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그 학습 과정들이 기술 습득하는 과정들이 아주 쉬웠습니다. 왜? 다 전자화됐고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 그것만 읽을 줄 알면은 노동자들의 그 손기술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캐치업하는 형태가 아까 얘기해서 스퀀셜하게 됐던 것들이 이제는 나란히 병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더 돈이 많고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그것들 설비를 할 수가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위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계 단계에서의 모듈화는 많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머리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심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회사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다음 유럽의 몇 개의 회사들, 그 다음 일본의 회사들. 이 한국이 삼성이 그 머리에 두뇌되는 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듈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플이 부가가치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것.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커지면은 규모가 커지면서
그 밑에 있는 부품 하청업체들도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지금 삼성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삼성이 엄청난 또 애플의 또 서플라이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듈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커지면 수요에 의해서 규모에 비해서 이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부품 하청업체들도 줄만 잘 서고 좀 표현 이상한데 기술 능력만 되면은 예전보다 캐치업이 쉬운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잘 타온 거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된 게 요즘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차가 뭐 옛날에는 뭐 10년, 20년인데 요즘은 뭐 중국도 뭐 우리하고 어떤 기술들은 뭐 5년도 안 되고 몇 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이제 기술적인 조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분업 구조. 이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냉정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정치.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조건하고 지경학적인 조건들이 양쪽들이 다 중요한데 지정학적인 조건들을 일단 넘어가고요. 지경학적인 조건을 보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중일이라는 그 분업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하는 게 여전히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기술 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의 산업화가 힘들었고 지금의 중국의 산업화도 일본하고 한국이 없었으면 일본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다 올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다 와가지고 끼워 넣어야 되는데 끼워 넣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지리적으로 옆에 있었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보시면은 한국에요. 미국하고 무역 적자에서 흑자를 다른 부분에서 완제품에서는 흑자를 많이 기록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사실 미국에 대해서 부품 소재 부분에서 흑자가 있었고 미국에 대해서도 웬만한 부품 소재나 설비 같은 건 다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독일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 말할 나위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에서 GDP가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본은 부품업체들은 가장 좋아하는 데죠. 사실 엄청나게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탈리아는 저 빼먹었는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그 이탈리아 그냥 독일, 일본처럼 소위 그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은 부품 소재에 강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강한 거죠. 그런 거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언제나 그 분야에서는 언제나 흑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자. 그래서 완제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흑자를 보전하는 방식이었고 미국조차도 이제까지 해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좀 대외 의존적인 산업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까지 패턴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부 산업정책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라는 것들이 소위 조건부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 당시에 산업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딱 당근을 줬는데 안 하면 채찍을 해가지고 뭐 잘못 거두면 국제상사 같은 게 없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방식인 거죠. 지금 현 정부도 좀 아버지 닮아려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역 촉진 무역 그런 것도 하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잘하면은 무슨 또 상을 주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엔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 동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동의. 우리가 그 당시에 민주적으로 억압돼 있고 독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세라는 그 이상한 것들이 있는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면 좀 이상하게 되지만 그런 건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원들을 전부 다 재벌에게 몰아줌에도 불구하고 선순환이 됐던 건 사실이었던 거니까요. 우리가 이 정도 발전했던 것들이 무시 못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은 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 있는데요. 요즘에 6가지가 소위 이제 장하준 교수님이 여전히 주장하는 거고요. 요 지대축으로는 산업 정책이 필요 없다는 이제 주류적 이론이고요. 요게 요즘 신가다 요 3가지가 신가다 이론입니다. 신가다 이론인데 이게 자기 발견 이게 노드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주류경제학자인데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소위, 이게 사이언스에 나온 이게 논문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좀 기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그 제품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봤더니, 산업정책이라는 게 유효하다는 건데, 이건 사실 산업정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예, 서로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보면은 서로가 문제점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게 요즘 예, 유행하는 이론인데요. 네트워크형 발전 국가론인데, 예, 발전 국가론이라는 게 이제 성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국가 개입을 일정한 정도로 용인하는 건데, 거기다가 과거처럼 뭐 무지막지하게 국가가 전배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중간 형태들을 이용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좀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게 집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있는 것들을 예, 좀 그냥 이용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만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사실 만들어간다는 거, 집합적으로 구성한다는 거고요.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을 exploit, 시장 기회를 열어주면은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알아서 쓴다는 개념인데 반해서,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서로가 적극적으로 각 개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집합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경쟁 우위를 만들긴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도의 어려운 얘기고, 소위 뭐 좋은 의미에서의 클러스터 얘기가 되고요. 뭐 하여튼 사회적 경쟁이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서 이게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뭐 제3이탈리 정태인 뭐 선배가 얘기하는 그런 데 빼놓고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데,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고 시장에서 어떤 게 벌어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케이스. 그래서 요즘에 산업정책의 신가다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근데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은, 소위 제3의 형태라고 시장하고 국가 개입이라는 위계라는 제3의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사이에는 파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력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권력 문제를 도외시한다면은 언제든지 시장으로 휩쓸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면 뭐죠? 국가 개입이라는 대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언제든지, 예, 불확실성이 있고, 그다음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워에서 견인돼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그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있잖아요. 협동조약도 똑같은데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좌파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파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영국의 보수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빅서사이티라고 큰 사회론을 제시하면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정책의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했던 역할들을 전부 다 사회로 전부 다 아웃소싱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노동당 정부 했잖아요. 노동당이 전부 다 밖에 있던 거를, 물론 뉴레이버라고 해서 좀 대차 닮았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국가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국가로 했던 영역들 다시 이제는 다시 또 밖으로 내보려고 하니까 핑계거리를 어떻게 되냐면 협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영국은 또 예전 알다시피 시민사회 전통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또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저는 그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제 파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에 따라서 이게 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안 되면은 뭐죠? 그냥, 예, 그렇게 갈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그래서 요즘 옛날 이론은 시장 실패론이었는데요. 장하준 교수 같은 사람이 여자분이. 근데 요즘 네트워크 실패론입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를 맺지 못하는 상태들. 네트워크가 되려면은 자기 나름대로 개별적인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재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역량은 있는데요. 상당한 내부적인 폐쇄성이 있는 네트워크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됐던 것들인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립형 산업화가 이제 진정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제품 수준에서의 어떤 혁신들이 가능해가지고 사실 선진국가가 추격이 용이해가지고 일부는 능가했지만 알다시피 기술, 그 다음에 아까 숙련이 이제 전략이 됐고 따라서 이제 산업연관이 이렇게 부가치 유발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부품 소재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000년 이후에 갑자기 그냥 확 늘어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사오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아까 말씀 끼워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용 없는 현장인데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은 제조업이 피크에 올라가가지고요. 고용이 떨어지는데 저희들 한번 해봤었을 때 그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봤었을 때 얼마나 걸리는가를 봤더니 소위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은 한 세대 이상이 걸렸는데요. 우리는 한 세대가 한 절반, 한 10년, 15년 만에 그냥 팍 떨어졌던. 예. 그러니까 이 고용 없는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그 독일이나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 학습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예.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2주 좀 넘었는데요. 미국에서 느낀 바에 의하면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쓸데없는 고용인가 싶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용 유지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우리처럼 그 전산화 작업 있잖아요. 그죠? 정부 단위에서. 그것도 상당히 우리보다 못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여전해요. 예를 들면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이 부서가 우리 같았으면 다 지금은 뭐냐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전산화해가지고 다 연결이 됐는데 여기 따로 이게 따로 이게 따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데 따로 그 다음에 이놈이 이게 신분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따로 해가지고 편집을 따로 받았으니까 다 따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용들이 좀 우리 식으로 보면 좀 쓸데없는 고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좀 유지시켜 주려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생산성이라는 민명 하에서 공공부문도 그렇고 그냥 엄청나게 아마 지금 이 수준이 최근까지 오면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중소기업 격차가 심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으로 숙련이 전략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굳이 숙련을 요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고 키워준다 하더라도 재벌 내에서 다 소화시켜버렸던 거죠. 계열사로. 그게 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장도 다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국이 미국하고 거의 OECD에서 비슷한 식의 이제, 예, 빈부격차가 지금 심한 형태로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소위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듈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듈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생산성 효과와 그 시장 그 규모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실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득을 얻죠. 그런데 그 나머지 예, 중소기업들이나 그분들은 이제 알링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효과가 있는, 예, 그렇게, 예, 좀,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사의 다양성인데, 그럼 외국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제학에서는 역시 어찌됐든 간에 경제입니다, 경제. 그게 규모의 경제가 됐든, 뭐 외부 경제가 됐든, 내부 경제가 됐든. 내부 경제라는 것은 이제 기업 내에서 하는 거고, 외부 경제는 밖에서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마샬형, 이게 규모의 외부 경제의 마샬형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냐면 이게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는 뭐냐면은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규모가 커지면서 단위당 생산비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 경제하고 외부 경제는 기업 내부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것이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서로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전체의 규모를 이루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규모를 이루면서 이게 밖에서 하는 게잖아요. 외부이죠. 외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경제를 유형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3이탈리아. 정태인 선배들이 가장 얘기하는 얘기지고, 저도 옛날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얘기에서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게 서로가 다른 다 개별 생산자들을 전부 다 묶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중소의 길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인 조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것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10년 전에도 한겨레 신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구로에 기계산업들 모아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한 6개 기업이, 6개, 8개 기업이 모아가지고 했었어요. 하나의 기업처럼. 하나는 몰딩하고, 하나는 수주 따오고, 하나는 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문별로. 그게 하나의 일종의 기업처럼 했거든요. 인디펜던트 기업들이. 그런데 1년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매출액이 개별적으로 했을 때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1년 지나니까 매출액이 한 2, 30억으로 팍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산업 정책한 입장에서 보면은 성공 사례라고 엄청나게 띄웠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후에 1년 있다가 망했게 됐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윤 배분 과정에서 틀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때 그래서 n분의 1, 그 다음에 회계.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각 부문별로 생산 공정인데 이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 매출액에서 기여하는 바가.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때부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내부 내에서의 치고받고 싸우든 간에 지네들 알아서 뭐죠? 사적 자치를 통해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내부 내에서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업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게요. 해방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농협이라는 것도 있고 농업이라는 게 다 경지 면적이 짧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협동조합 형태식으로 뭐냐면 장목관이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는 게 주류든 비주류든 그게 해결책이었는데요. 한 번도 이제까지 생산자 조합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예, 기업가 같은 형태로 커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대부분 다 커지면은 서로가 그냥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유일하게 유통조합이 성공한 케이스가 한살림운동. 예. 그것도 좀 문제가 좀 많죠. 예, 내부로 보면. 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슈페트형이 이게 일종의 우리나라 재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대기업을 형태를 통해가지고 내부에서 알아. 이게 아주 조정이 쉽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알면은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사태가 안 좋으니까 뭐죠? 이건희가 한 소리 하니까 갑자기 사장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을 뭐지? 삼성물산하고 삼성물산에 건설하고 합쳐가지고 뭐 세계적인 뭐 건설회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하이브리드. 근데 독일은 하고 스웨덴인데, 스웨덴 형태는 기본적으로 슈페트형입니다. 대기업 주도죠. 그런데 노동이 포섭되어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다 있는 사회죠. 실리콘밸리 가보면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소위 GM이니 뭐니 하는데, 그러니까 동부는 소위 그 대기업 시스템이고요. 맞죠? 요 슈페트형 시스템이고, 서부는 마샬 시스템이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섞여 있는 거죠.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아마 독특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동부 같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서부 같은 시스템. 그렇다고 제가 실리콘밸리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은 요 슈페트형이죠. 슈페트형 내형에서 기업별 노조에서 사실 독특한 형태로 노동을 포섭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재미있는 게 이 덴마크 형태인데요. 덴마크는 재미있는 나라인데 제가 최근에 글도 써보기도 해가지고 근데 유엔 안정성 모델도 뭐 그렇지만 덴마크는 마샬 형태입니다. 여기는 중소자본가의 나라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중소자본가의 나라고 옛날에 그게 진짜 협동조합의 나라죠. 뭐죠? 돼지 키우고 젖 짜고 그 다음에 그 돼지에서 키워서 나온 인슐린 팔고 그 다음에 풍차가 이제 풍력발전 그거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목재 가구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엄청난 수준의 이제 그 복지국가도 유지하는 나라들인데 여기가 노동조합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왜 잘 돼 있냐면은 딱 했을 때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덴마크는 국가 개입이 독일하고 비슷하게 그냥 강하지를 않고요. 사적 전통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덴마크는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아까 중소자본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노조가 실업보험 급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을 안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파의 전략은 뭐냐면은 실업급여를 보편적 복지 수단으로서 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하기도 하는 게 이 사람에서 핵심적인 정투의 대상입니다. 이 덴마크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 형태의 어떤 노조를 통해 가서 사실 지역별 노조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율의 상당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숙련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소에 하더라도 자본가들하고 충분히 겨룰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정성 모델이 성립이 되려면은 일정한 숙련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나라들요.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중소자본가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특히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의 그 장인 노조들이 장인 생산 기반이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스마르크가 노조들 있잖아요. 그 당시 소위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노동 계급들이 성장하니까 그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장인 기업들을 키워준 거거든요.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역사의 역설인데 나중에 보면은 그 숙련 기반이 중소기업들하고 연결되고 이게 다시 대기업들하고의 일종의 사회적인 전선을, 정치적인 전선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설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형태들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일본인데 이게 다 역사의 산물인 거고 일본도 상당히 중소기업이 약한 나라였는데요. 60년대 고도 성장기에 그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건 홍장표 교수님도 많이 얘기하는 바지만 우리는 그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영향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못했던 거 아마 시간이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들 등등 그런 것들이 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인 거고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대안을 가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요. 이 아웃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이 피지컬 에셋이 뭐냐면은 일종의 소유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고용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 지배 구조상에서든 뭐든 간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게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위계 형태,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GM 형태, 그 다음에 독일 형태, 그 다음에 이게 일본 형태, 그 다음에 이게 실리콘밸리 형태, 이게 이제 요 아웃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일본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예, 믿거나 말거나 하고요. 하여튼 요 4가지는 이제 학계에서 누구든지 인정하는 형태인데요. 요거는 기본으로 이 pH,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 형태는 코디터미네이션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일본 형태는 이 조건부적인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주거래 은행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주거래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형태가 아주 중요한데 일본은 우리하고 좀 유사성이 있으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자이바치를 겪다가 1945년 당시에 메가더가 들어와가지고 재벌 자이바치를 깼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경험인데 그래가지고 소위 소유권이 주거래 은행으로 가 있고 결국 뭐냐면은 게이레이트라는 것은 사용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용권.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이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에 있는 공고 출신이라는 사람들도 기술이 있으면은 CEO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인적 자산인 거죠. 근데 한국의 재벌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유권하고 사용권,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죠. 경영도 이제 사용권이니까 그것들 전부 다 송수에 있다는 거의 차이고 일본은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메가더의 계획이라는 게 아주 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이번에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벌을 개혁하더라도 사실 소유권은 제3의 형태로 공공적인 형태를 놔두고 나머지 사용권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소위 3인적인 형평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스웨덴도 그런 방식인 거죠. 발렌베리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그 나머지 형태에 대해서는 소위 그런 거죠.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유럽이라는 방식들이 대부분 사용권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또 재미있는 게 사용권이라는 게 미국은 시장 형태로 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이라는 것도 일종의 재산권의 한 형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권 밑에 소유권하고 사용권인데 사용권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용권의 형태들이 일종의 그러니까 경영권 시장들이 있는 거죠. 경영권이 일종의 사용권이니까.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노사협의회에서 일종의 쉐어링을 통해 가지고 사용권들이 일정한 정도 정치적인 조합주의 국가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가지고 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한데요. 요 저음음 훈련하고 일본식 모델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썩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안 되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해먹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논리들이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일정한 정도 됐던 거고, 미국은 그걸 아예 뭐죠? 오픈으로 소위 감사 제도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면 시장을 통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팍 바꿔버리는 형태, 예,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은 실리콘밸리 형태는 뭐냐 하면요, 이 역할을 벤처 자본가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 형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의 핵심이 요즘 경쟁이 뭐냐면은, 저희 일본에서 미국 가서도 많이 느꼈는데, 미국은 역시 시장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소자본가들에게는 좀 뭐냐면은 나쁜 짓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일부러 눈 감아 주는 겁니다. 일정한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 너무 튀지 않은 한. 그리고 나서 일정한 정도의 토너먼트에서 한번 걸려주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뭐죠? 무자비하게 이제 투명성이 강화가 되는 형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재미교포들이 가가지고 남이 돈 갖고 장사하다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죠? 조세 같은 거 제도 안 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세무조사 가지고 그냥, 예, 그런 형태들이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유럽은 아예 처음부터, 예, 서로가 이제 복지국이든 뭐든 해야 하기 때문에 딱 투명이 엄청 잡히는 국가들이고, 하여튼 그런 형태가 있고, 요즘에 이 R 형태인데, 이게 일본에서 저 아오키 같은 사람이 주목하는 형태인데, 요즘에 왜 새롭게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느냐 했었을 때,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아오키는 쉐어링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쉐어링. 예,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인적 관계에서 소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먼 캐피탈을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좀 독특한 사람인데요. 예, 주류경제학자이지만. 예, 그렇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갈 수가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9개의 틀을 보여주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담합으로. 담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관료들하고, 자본가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정규직, 예, 거대 노조들,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형태. 예. 이게 태행적인 발전국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국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일본식 형태입니다. 이게 9개가 얘기하는 건데, 일본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쪽이나 이쪽 형태로 가려면은 상당히 어렵고, 이쪽도 가기, 이게 이제 소위 미국식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 세 개를 갖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를 지금 진보 진영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요쪽, 요 상관국가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한국에서는. 한국은 유럽 형태냐, 예, 영미 형태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아시죠? 요즘에 그 조세개혁 하는 거 보시면은, 이거 하려면은 엄청난 정도의 우리들의 주머니들이 전부 다 이게 밝혀져야 되는데, 예. 좀 현 정부가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정권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조세개혁을 하는 정권은 다 다음 정권 다 있는 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거든요. 일본의 민주당도 5%, 10% 올리다가 망했고, 심지어 박정희 정권에서 부가가치세가 했잖아요. 그게 다 부마항쟁에 다 시발점이 됐던 거고. 그 사실입니다. 예. 사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발탁된 줄 아십니까? 그분이 그 당시 서강대 재정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 그 당시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 도입하는 것에서 반대했던 교수로서 반대했었거든요. 그걸 이제 눈여겨보던 이제 전두환이 정권 잡으면서 입법회의에 이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뺏으라고 해서 입법회의에 발탁시킨 게 김종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군사정권이라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굳이 빼가려 되겠다, 왜? 조선은 여유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제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조세제도 건든 정권치고, 노무현 정권은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죠? 예, 종부세 때문에. 예,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수 정권이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올릴 수 있거든. 다음에 잡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 지금 또 도루묵강으로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인주의, 우리가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요. 독일식 국가들 있잖아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아까 재밌는 게, 이게 이게 3인주의 국가는 담합입니다. 발전주의가 아니고 담합입인데요. 이게 이해관계자들 통제하는 상태에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민주주의하고 정치적인 긴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이죠.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같은 완전히 정부 통제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은 예, 그런 겁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 조합주의 형태라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완전히 코-디터미네이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건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건지는 좀 개념적으로 좀 우리가 좀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발전주의를 했으니까 이 3인주의 형태에 적합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국가 개입을 통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때 잘못되면은 태행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독일은 조합입니다. 아까 스웨덴은 하고 좀 다릅니다. 스웨덴은 산업발전이 독일보다 못해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주도적인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은 철저한 조합 형태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중간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예, 좀 다릅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 그 조합들이 맞부딪히면서 그것들이 정당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 중재해주는 국가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독일을 흉내낸다. 이게 저는 독일은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예. 스웨덴 형태가 그래도 스웨덴도 쉽지 않지만 그냥 우리 그 경험에서 하여튼 폴리티컬리 그렇다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상관국가는 뭐냐면요. 일본식 상관국가는 뭐냐면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민주화된 관료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재벌도 상당히 민주화되는 거. 이게 일본식 그 소위 그 그냥 아홉 개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식 그 민주화의 길인데 지금 아베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더 이쪽으로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홉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일본이 예. 버티는 거를 저거라고. 예. 그래서 지금 다 하던 얘기들인데요. 일단 이런 얘기들이고 태행이라는 게 아까 뭐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네트워크죠. 이게 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수평이 워낙 너무 약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수직적인 국가라는 게 강하더라고요. 예. 참 아이러니인지 뭔지. 그러니까 왜냐면 뭐 저는 이게 전쟁과 일제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은 소위 그 사회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중간, 뭐 지역이라든지 조합이라는 형태의 사회 조직이 상당히 약한 나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슷하게 국가가 있고요, 황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연 지연은 강하죠. 근데 학연 지연은 뭐가 다르냐면은 중간 단체는 뭐냐면 공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 혼자 다 못해 먹으니까 어떻게 되면요?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개인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소시에이션이 되는데 근데 학연 지연은 뭐냐면은 자기네 이해관계만 대변해가지고 남을 그냥 이겨버리는 걸로 끝말인 거거든요. 공적인 이해관계를 공공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학연 지연 같은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네트워킹하는 방식하고 이게 일본은 보니까 그런 그 중간적인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봉건제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은 그런 게 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장조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대안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중소기업도 협회를 구성해가지고 뭐 하자는데 독일은 아까 되잖아요. 협회가 되니까. 근데 일본도 좀 관행적으로 그게 돼요. 근데 한국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뿐만 안 되고 문법상에서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공공선, 예. 일종 그렇게 역사적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법은 없어도 그게 관행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김장주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집합적 효율성이 사실 진보 진영의 핵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엮어가지고 간다는 건데 이 엮어가고 가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엮어가는 거는
재벌 수준에서는 잘 엮어졌는데 재벌을 벗어나가지고는 한 번도 이제까지 성공한 적이 없었고 쉽지 않았다는 거죠. 뭐 물론 아까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사실 진보 진영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동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경제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하고 사회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전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전 얘기 좀 길게 썼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주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내에서의 소기업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보호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달 정책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달 정책, 정부의 조달 정책을 끌어버리면은 넘어갈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정한 정도의 경쟁을 시키면서, 근데, 그러니까 불법내로 경쟁을 시키면서, 그것들의 견제와 균형을 좀 밟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큐베이터식으로 그냥 보호만 시켜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거죠. 그거에 못 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그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렌트가 돼가지고, 노비가 생겨가지고, 절대 그 정책은 못 바꾸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따르는데 옮겨주려고 해도 안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요한 게, 이런 좋은데, 블록 단위로 묶어주면서 보호해줄 거 보호해주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그냥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견제 균형. 이게 사실 정치인데, 이걸 전 민주적인 통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생탁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생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생탁은 뭐냐면 경제 일반이 논리거든요. 경제 일정한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디스플린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러니까 관료적 규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민주적인 통제, 민주적인 규제와 플러스 생태적인 규율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된 나라가 아까 독일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 됩니다 사실. 그다음에 제3이탈리아 같은데 되죠. 네, 하여튼 그러려면은 이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공선이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 욕망을 지배하지만 이게 남하고 게임이라는 걸 언제나 전제해야 됩니다. 그 방식이 없거든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왜? 생태학은 기본적으로 얘를 밟는 순간 내가 위에 올라설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크거든요. 생태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생태는 너와 내에서는 공생관계가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계속 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숙련이 문제인데 숙련이 문제인데요. 저는 숙련이 아까 말씀으로 한국은 뭐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숙련이 거의 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숙련의 개념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숙련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노사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인 숙련이라는 개념을 재창을 해가지고 이것만 있어야 왜냐면은 기업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를 다 동원하기 때문에 노조가 그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합적인 숙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해관계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스테이크에 기반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그런 데 가보면 막 거의 90% 이상 어떨 때 100% 그냥 다 로봇가 해버려가지고요.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현대 모비스. 생산성 노동자를 100% 아시다시피 다 아웃소싱 하고 있는데 가봤더니 거의 로봇 공정인 거죠. 여전히. 자신 있어 하고 등등등.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아까 요 자녀통제권 소유권하고 저는 어찌됐든 간에 재벌 타협도 있잖아요. 이게 재벌법을 만들어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요. 자녀통제권, 소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일본은 아까 2차 대전 이후에 메가드 들어와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소유권들이 개별 가문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갖고 있죠? 은행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가 돼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해줬기 때문에 된 건데 한국이 재벌법을 그때 지난 정권에서도 설과 얘기했는데 그걸 해주는 순간 재벌 단위로 이게 통제가 되면은 소유권을 인정해줘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용권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논의 없이 그냥 개혁이 가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들은 다 인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통제권 갖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협소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이게 중소기업에서는 아까 이 경제 균형, 그 다음에 사회적 숙련이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것들을 소유와 경영에서 특히 요 문제를 좀 보고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지배주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뭐죠?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들이 소위 뭐죠? 무슨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예, 연금 사회주의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통제하에서 했었을 때, 그리고 이 사용 통제권이 이게 중요한데, 이게 미국식으로 갈 것인가, 유럽식으로 갈 것인데, 이제 유럽식으로, 일본식으로, 아니, 미국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시장으로 다 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권 시장, 무슨 형태, 무슨 형태. 왜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금융 있잖아요. 금융자본에 보면은 증권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유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전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재산권이거든요. 이것들 전부 다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뭐죠? 증권화 시켜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식으로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유럽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집합적으로 구성하려면 이것들이 하나의 인적 자본에서 풀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필요한 순간에 끌어서 쓸 수가 있게, 예. 그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이게 협동조합 방식도 있고, 예. 그 사회적 기업 방식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있는 거죠. 성공 사례라는 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